의료 강국 대한민국에 지금 응급실이 부족합니다. 제 시간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지 못하는 중증 응급 환자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죠. 이 문제 지금 실태가 어떤지, 어떤 대책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전문가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교수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지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사례들 보면서 알게 됐는데 네네. 최근에 사례 한 가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타까웠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던 일이죠. 용인에서 일어난 이 사고인데요. 자,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0대 환자입니다. 저분이 그 차에 저렇게 치이셨습니다. 0시 28분에 신고가 접수됐고 5월 30일입니다. 0시 38분부터 1시 29분까지 병원 3곳에 물어봤는데 지금 수용할 수 없다, 응급실에. 한 곳에서는 1차 문진과 1차 응급처치만 실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8개 병원에 문의했지만 역시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다가 1시 46분이 돼서야,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벌써 1시간 18분이 지난 거죠. 이때 병원 한 곳 이송이 확정됐는데 의정부였습니다. 헬기 이송 요청을 했지만 저시정,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헬기 운항 불가 판정이 또 9분 뒤에 있었고, 그래서 육로로 이송을 하다가 2시 30분,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송 중에 심정지 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병원 도착은 그로부터 또 16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지금 이런 사례가 근데 이런 한 분만이 아니라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 환자는 중증 외상 환자였거든요. 원래 중증 외상 환자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상 권역 외상센터로 문의가 가야 되고 권역 외상센터로 가야지만 환자가 소생할 기회가 높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권역 외상센터보다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문의가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에서는 처음부터 좀 권역 외상센터에 문의가 되고, 근데 이제 아주대에 아마 문의가 됐는데 거기서 좀 수용이 좀 어렵다. 그러나 이제 그 성남에도 있고 그 외상센터가 서울에도 있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처음부터 좀 정리가 됐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권역 외상센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국에? 우리나라에 지금 15군데가 외상센터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2군데가 다 오픈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권역 외상센터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였지만 거기로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것이 또 이제 문제였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일일이 전화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소방대원이 문의를 했을 때 좀 한두 군데 문의를 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에서 좀 정리를 해주고 환자가 어디로 이송해야 되는지 정보를 좀 이렇게 주고 그래야지만 환자 좀 편하게 이송할 수가 있는데 이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그거를 다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뭐 IT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의료 강국이고 하면 벌써 완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건 왜 그런 것인가요? 이게 이제 의료 정보라는 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의료 정보를 갖고 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소방하고 연계하는 게 아직 좀 약한 부분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잘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도 그런 것들을 소방의 그 정보와 그 병원의 정보를 연계시키는 것들이 계획에 지금 담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개년 계획이면 뭐 5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응급의료 5개년 계획이 이제 5년 동안 차근차근 할 계획인데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좀 서둘러야 되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 공유, 그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권역 외상센터 이곳이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진료를 하고 계신 거죠, 교수님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강원도에는 원주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요?
강원도는 뭐 지형상 이제 뭐 그 면적도 넓고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하는데 한국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근데 이제 외상센터가 네. 강원도에 한 군데가 원주에 있지만 예. 원주에 그 닥터 헬기도 같이 있거든요. 닥터 헬기라는 건 뭐죠? 예, 그래서 닥터 헬기는 의사가 그 헬기에 타서 네. 응급적인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헬기를 닥터 헬기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 뭐 속초나 강릉에서 중증 외상 환자가 생겨도 네. 닥터 헬기가 가서 중증 환자를 이송을 하면 네. 사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네. 강원도는 그 외상센터가 하나 있고 닥터 헬기가 있어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응급실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고 있는 중증 응급 환자가 지난 5년 동안 거의 50% 수준이다. 이게 정확한 통계입니까? 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외상 체계 내에서 네. 아직도 그 중증 응급 환자들이 예. 제 시간 내에 못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숨어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환자가 예.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네네. 내가 이 상당히 위급한 병이다. 그렇게 이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병원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있고 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어도 이제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까지 또 가는 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세계적으로 뭐 의료 모든 선진국이 그게 100%에 맞춰지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어쨌건 응급실이 지금 이 환자처럼 응급실이 부족해서 받아주지 못해서 그런 비율도 꽤 적지 않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골든 타임은 대략 몇 분 정도입니까? 대부분 이제 병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중증 외상은 1시간. 네. 네. 그다음에 뇌졸중 환자는 4시간 반.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6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학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나 그래도 급성 심근경색을 한 2시간 내에 치료해야지 네. 성적이 좋다. 예.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응급실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미도착률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 판단이 좀 늦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된 것이지만 그래도 응급실 자체도 부족한데 제일 큰 원인은 응급실이 이렇게 부족한 원인은 무엇인 겁니까? 뭐 이 숫자보다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이런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 후송이 될 때 네. 대학병원급 예, 그래서 이제 응급센터 기준으로 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하고 보통 이제 대학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실제적인 이런 그 문제가 지금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네. 과거부터 계속 생겼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가 의료진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그 문제가 다 상존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뭐 하나만 풀 수가 없고 네. 그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원인은 바닷물 속에 숨어 있는 빙산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지 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원인일까 구체적으로 뭐죠?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응급실이 과밀화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이제 뭐 원주를 예를 들면 네네. 제가 근무하는 응급센터는 병상이 30병상입니다. 아하. 그러나 30병상인데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나면 30병상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네. 병원마다 다 그렇죠, 근데. 네, 대부분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네, 네. 권역센터 응급실은 예. 다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미 뭐 점심 시간이 되면 이미 응급실은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중증 환자가 생겨도 예. 이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교수님 근무하시는 병원입니까,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 복도까지 나와 있고 그렇다면서요, 환자들이 자리가 없어서. 예, 실제로 이제 오후가 되면 네. 이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도에서도 저희가 복도입니까, 지금? 예, 요 보이는 것이 이제 복도에 침대가 놓여 있고 예. 그쪽에서 환자가 실제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쩌다 저런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저런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원인이다. 네, 근데 이제 그 과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네. 몇 가지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예를 들면
결국 응급실도 들어오는 환자가 많아지면 과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응급의료 체계도 1차 응급의료 기관이 있고 2차 응급의료 기관이 있고 3차 응급의료 기관. 그러니까 3차 응급의료 기관은 제일 중증도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3차 응급의료 기관은 경증 환자가 많이 오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하신 3차 응급의료기관이 주로 대학병원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이제 3차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인데 거기에 일반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편하게 와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이제 경증 환자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응급실을 많이 채우고 있으니까 실제로 중증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를 치료에 그 한계가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응급 환자도 나름대로는 뭐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든지 아니면 어디 뭐 좀 다치든지 배든지 해도 본인한테는 이제 급하니까 믿을 수 있는 대학병원 가서 일단 응급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위급하고 중증 환자죠. 그러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A라는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어도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기면 이미 중증인지 아닌지 환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나 2차 좀 작은 응급센터를 방문하셔서 의료진에게 중증인지 경증인지 판단을 받으시고 그래서 경증이면 약 먹고 주사 맞고 퇴원하신 다음에 다음 날이나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의료진이 환자가 중증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면 좀 1차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정부에서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현실에 쉽게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외국의 많은 그 응급의료 체계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 동네에 대학병원을 많이 만들면 가장 좋죠. 그러나 그거는 현실성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증도에 맞춰서 환자의 분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병원들은 실제로 환자가 많이 없고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대학병원은 환자가 과밀화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1차나 2차 병원들은 비어있는 응급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충분히 이용해서 경증 환자들은 거기서 치료를 받으시고 중증 환자들은 1차적인 치료를 받고 큰 병원으로 이송하면 그러면 대학병원도 좀 비어 있으니까 중증 환자가 발생이 돼도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우리의 좀 시스템이 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그 대학병원들이 일정한 비율의 응급실에 병상은 비워둬서 만일의 경우에 그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이나 병실, 응급실에 병상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코로나 중증 환자를 위해서 코로나 환자만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병실이나 중환자실을 일정 비율로 좀 비워놨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중증 응급의료 환자를 위해서 일정 부분 병원에 중환자실 병실을 좀 비워놓고 중증 환자가 발생이 되면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좀 입원을 시키면 그것도 하나의 좀 큰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소에 그러면 병실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 비용은
정부에서 보존을 하고 코로나 때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봤었거든요. 물론 행정적인 서포트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좀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그 부분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드나요, 굉장히? 물론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지만 코로나 때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워낙 중증 환자도 많이 생겼고 경증 환자 자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하루에 중증 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과밀화 때문에 못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 비어 있으면 그 환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실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환자의 한 70% 정도는 실제로 경증이다라는 통계가 있던데 그 현실 맞습니까? 예, 많은 그 환자분들이 이제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증 환자고 위급성이 높은 환자지만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고 평가를 하고 진단을 내리면 경증 환자들이 아직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센터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그런 경우에 1차나 2차 그 응급의료센터에 가서 거기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환자가 그 경증이거나 아주 중증보다 좀 낮은 정도의 환자들은 1차나 2차 응급의료센터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지역 응급의료센터에도 응급의학 전문의가 5분에서 6분 근무하는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처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이제 다른 임상과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내과적인 그 응급이나 다른 과적인 응급도 많은 부분들이 진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많은 그 경증 환자들을 또 중증의 일부를 감당하고 정말 어려운 환자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2차 응급의료센터는 예컨대 서울의 경우에는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서울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40곳 정도가 있거든요. 지역 응급의료 기관 그거는 이제 1차 제일 작은 병원인데 거기는 한 30여 곳이 있고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한 40여 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교수님, 이 병원들이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응급실에 투자를 꺼린다. 그다음에 의사들도 응급실에서 잘 근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공의가 부족하다. 그건 맞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아마 그 우리 앵커님이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그런 70대 환자 또 대구의 10대 외상 환자도 실제로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진료를 좀 어렵다고 했던 그 응급의학과 전문이나 아니면 전공이나 그 의료진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 병원도 어떤 그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응급의료 체계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다 문제가 생겨서 이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단순히 병원하고 응급의료 기관 종사자만 이렇게 처벌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응급실을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응급실에서 새벽이나 밤에 근무하면 당연히 수가가 좀 경증 환자나 낮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수가가 좀 많이 높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병원에서도 그 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의료진을 고용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잘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좀 낮게 되니까 병원에서는 재투자가 어렵고 또 의료진을 고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적은 수의 의료진이 근무하니까 더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그 최근에 4월, 5월 당정 그 협의를 통해서 나온 대책들을 보여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끝으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해서 환자 이송을 지휘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지금 응급의료 상황실이 네.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거는 이제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이라고 해서 한 군데 서울에 있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이 상황실 한 군데로 전국에 있는 환자를 네. 다 커버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어디로 보내라, 어디가 비어 있다 네, 이렇게 네. 못 하는 거죠. 예, 그 한 군데서 전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도에 한 군데 정도는 네, 네. 있어서 예. 그 도에 있는 중증 환자를 좀 관리하고 네. 이송하고 전원하는데 그런데 좀 도움을 줬으면 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병원의 중증 환자 수용을 의무화한다 저거는요. 이제 이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의무화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환자실 병실이 없고 네. 응급실이 과밀화된 상태에서 그럼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거를 해결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밀화를 먼저 해결을 해주고 네, 네. 중환자실이나 병상을 확보한 다음에 예. 이제 수용 의무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런 중증 환자를 수용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해결할 수 있는 예. 보상도 같이 되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권역 응급 의료센터 여기에 경증 환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네. 자발적으로 좀 가벼운 거는 그 2차를 가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잘 안 되면은 이송을 제한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이송 제한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 국민들께 좀 이제 설명을 하고 네, 좀 네. 도움을 주십사 그렇게 이제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또 소방대원들도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해서 네. 경증 환자들은 1, 2차 기관으로 후송을 하고 네. 중증 환자는 3차 병원으로 그래서 소방대원이 할 역할도 상당히 그 큽니다. 소방대원이 중증인지 경증인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현장에 그 프로토콜을 이미 다 갖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소방대원들이 뭐 100%다 정확히 마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그 질을 잘 관리를 해서 그 중증도 환자 그 중증도가 높은 환자면 그 대학병원으로 좀 이송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급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